보니까 막 제목의 의미 이러면서 너네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장면 가지고 해놓은 게 있었어요. 알아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그 너네 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장면 대신에 그 장면을 가지고 왔어. 여기 지금 내가 추가로 껴놓은 게 그거야. 이게 이제 2학년 문학교과서에 있는 장면이에요. 똑같아. 내 교재도 이게 이제 2학년 언니들 수업할 때 쓰는 교재인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목의 상징적인 표가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요거 일단 이따가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차차차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극갈래에 대한 거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들어갈게요. 이게 시험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어쨌든 기본적인 이론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이라고 하는 갈래는 그러니까 문학은 네 가지 갈래가 있죠. 뭐야? 서정, 서사, 극, 교술 이렇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극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할 텐데 개념부터 봅시다. 자, 극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 뭐냐? 뭘 극이라고 하느냐? 얘는 보여주기의 양식을 우리가 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보여주냐? 눈으로 봐야 되잖아. 그치?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서술자 없이 배우가 나와서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을 전달해주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관례를 통틀어서 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종류가 뭐가 있냐면 희곡 시나리오, 민속극 대본, 드라마 대본 등으로 되어 있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종류가 희곡이랑 시나리오 이렇게 두 개를 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는 시나리오여서 시나리오만 설명을 해놨는데 참고로 희곡은 그러면 뭐고 시나리오는 뭐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시나리오에는 현장성이 없나요? 이거는 바로 눈앞에서 공연을 할 때 비슷해. 접근성이 비슷해 지금. 얘는 우리가 보기는 봐. 보여주기니까. 그치? 보기는 봐. 뭐로 봐요? 시그널 매체 그치? 영상. 즉 영화 상영을 목표로 할 때 시나리오를 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했듯이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치? 영상이라고 하는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표현할 때 뭘 쓰게 되냐면 편집 기술이라는 걸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는 게 뭐야? 시나리오 용어를 그래서 배우는 거야. 우리한테 영상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와 관련된 게 시나리오 편집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이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희곡은 어때? 눈앞에서 그치? 영화나 영상이 아니라 눈앞이죠? 연극의 상연을 목표로 해서 쓴 대본 그걸 우리가 희곡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네 사이에 이런 차이만 있느냐? 그거는 아니야. 자, 등장인물을 생각해 봅시다. 등장인물이 무한히 나올 수 있는 거. 둘 중에 뭐야? 너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봤어요? 거기에 마지막에 그 엔드게임이었나? 타노스랑 싸울 때 오만 사람들이 뛰쳐나오거든? 오만 막 무슨 블랙팬서 팀이랑 해서 잔뜩잔뜩 나오는데 거기에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치? 등장인물의 제약은 여기에 없어요. 영화에는 없어. 얘는 있어. 그래서 연극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멀티맨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두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역할을 맡아서 막 휙휙 돌아가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무대 장치가 필요해 안 필요해? 연극은 무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대 장치가 필요해요. 얘는 시나리오는 어떨까? 얘는 무대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현실 공간에서 찍는 거기 때문에 무대 장치는 없어. 요 정도가 일단 이 둘을 나누는 기준, 서로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특징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시나리오의 특징 이따가 정리할 때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요거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자 밑에 보시면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극갈래 전체의 특성이야. 희곡도 가지고 있고 시나리오도 가지고 있는 특성. 첫 번째 종합예술이다. 그러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 미술, 예술, 음악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한 단편적인 거. 그렇지? 그림이나 음악이나 또 뭐 있어? 아니 두 개 생각이 안 나네. 뭐 행위예술 있으면 몸짓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연극이나 시나리오에는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는데 그 사건을 어떻게 전달하냐? 현재형으로 전달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 그치? 과거 사건인데 내 눈앞에는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까 현재형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설은 어떨까? 과거 장면을 제시하면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이런 걸 사용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데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현재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체로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제가 제시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특성만 되는 건 아니고 소설도 이런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을 전달할 때 뭐가 없냐면 서술자가 없다. 서술자가 필요 없는 이유는 뭐지? 서술자가 보통 어떤 역할을 해요? 소설에서? 상황 설명. 상황 설명해주고 아니면 내면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연극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우리 눈으로 보여. 그리고 얘네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생각은 표정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나레이션 같은 걸 통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등등 서술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극갈래와 서사갈래의 차이점이 있죠. 근데 여기 사실은 조금 축약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하나씩 볼게요. 차이점 첫 번째,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면서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된다. 이건 사실은 차이점이 아니고요. 공통점에 가까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서사갈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설이잖아. 얘를 서사갈래라고 하는 아이는 일단 어떻게 얘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소설을 이루는 요소는 뭐냐면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되고 구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문체가 있어야지 소설이 이루어져요. 선생님 저는 인물 사건 배경을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야? 그건 이거예요. 구성에서 그러니까 소설에도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요. 있는데 얘는 구성을 위한 요소들이라면 희곡 같은 경우에는 또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물 사건 배경 그냥 일단 있어야 된다 이거야. 문체 이런 거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적인 요소가 있고 형식적인 요소가 있어요. 내용적인 요소가 바로 인물, 사건, 배경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소설과 사실 크게 다를 바는 없어. 크게 다를 바는 없어. 그런데 형식적 특징이 사실 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대본을 보는 경험들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좀 있었으니까 대사가 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시나리오나 희곡이나 다 대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대사와 함께 해야 하는 행동 같은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시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는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무대 장치가 필요한지 등등등을 설명하는 해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극을 구성하는 것과 소설을 구성하는 게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은. 조금 표현이 그려가지고 좀 이상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본 거야. 소설자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등장인물이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다음에 3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어떻다? 적다. 없지는 않아요. 적다. 그러니까 우주 이런 데서 못 찍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돼. 영화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영화도 우주에 못 가.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찍어. 어벤져스 어떻게 찍어? 다 CG야. 그래서 적어요. 그렇지만 장면을 변화하는 것은 자유롭게 변환할 수 있어. 뭐에 비해서? 이제 소설 같은 갈래에 비해서는 더 자유롭게 장면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럼 소설은 어떻게? 그전 떡밥 깔아야 돼. 근데 이거는 갑자기 그냥 장면을 이렇게 겹쳐버리면 회상인가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죠. 그다음에 4번. 장면 변화가 자유롭다. 네. 그다음에 4번 단위. 단위는 컷. CUT. 그리고 영어라 가지고 장면. 잠깐만. 쓰고 보면 내가 잘못 쓴 것 같잖아. 잘 썼어요. 잘 썼어. 이렇게 해서 씬까지. 컷과 씬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더 큰 개념일까요? 씬이 더 큰 개념이야. 씬이 있고 그 안에서 장면을 다시 또 짧게 쪼개가지고 넘어갈 때는 컷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요 씬이나 컷과 같은 건 시나리오 용어이기 때문에 이따 한 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구성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 구성 단계이면서 동시에 희곡의 구성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소설하고도 차이점이야. 근데 소설하고 무슨 차이점이냐면 얘는 발단, 전개, 그 다음 뭐예요? 절정, 잠깐만. 예. 맞지. 맞는 데가 왜 이거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소설은 어떻게 돼요? 소설의 구성은 게 뭘까? 맞아요. 잘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론. 이렇게 돼요. 차이점 어디에 있어? 어디가 달라? 여기는 위기, 절정, 결말인데 여기는 결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됐죠. 자, 어떤 거냐면 갈등의 높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위한 상황이 설명되다가 이제 갈등이 점점 시작돼서 점점점 올라가서 최고조를 찍고 급격하게 해소돼. 이게 소설이야. 근데 이 희곡이나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발단, 전개, 절정 그리고 내려와. 그러면서 여운을 남기면서 이렇게 끝나요. 위기가 최정점에 달하는 순간이 좀 다르지. 왜 그러냐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는 거잖아. 그래서 이 위기가 너무 빨리 해결되면 뒤에를 안 읽어. 읽기가 싫어져. 영화나 희곡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상영 시간이나 상연 시간 동안은 우리가 계속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빠르게 사람들이 앞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빠르게 갈등을 막 제시해서 이걸 빠르게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여운 줄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자, 시나리오의 특성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나리오의 특성.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번째 뭐래요? 인물 사건 배경 당연하지 여기에서 오는 거니까 그치? 그 다음에 서술자 개입 안 해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상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촬영을 고려한 특수한 뭘 쓴다? 시나리오 용어를 쓴다. 그래서 내신할 때는 이게 뭐야? 출제 포인트지. 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여기 빈칸 빡빡빡빡 뚫어놓고 여기 들어갈 거 찾으세요. 이렇게 될 거야. 무조건. 그래서 요거 아니면 빡빡빡빡 뚫어놓고 여기에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컷인 뭐 이런 명칭은 안 쓰고 어떻게 해봐. 뭐 컷으로 장면을 넘긴다. 아니면 뭐 점점 장면을 서로 점점 어두워지게 한다. 이런 식으로 빈칸을 선생님들이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고요. 4번 안 해도 되네. 4번 위에 있는 우리 극관리 특징에서 그냥 오는 거예요. 공간 제약 없고 장면 변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겹치네. 등장인물 수의 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 컷과 씬으로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선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딱 한 문제짜리라고 보면 되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장면 변화가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고 시나리오 용어를 볼 건데 사실 여기에 있는 거를 다 외우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야, 그치? 이거는 두근두근 내 인생에 나오는 것만 외워도 되는데 일단 이해만 하고 갈게요. 씬 넘버, 장면 표시 번호 이건 그래서 연극으로 치면은 계속 이제 장면 바뀔 때 암전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씩 장면 바뀔 거고 그다음에 나레이션은 이제 장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소리로 해설하는 거 그리고 이펙트는 효과음. 자 이런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 어떤 효과음이 적절할까?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음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얘가 어떤 효과, 어떤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서트, 뭐 커트, 클로즈업 그다음에 디졸브 뭐 이런 것들, 몽타주 이런 것들도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연관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그러면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 사실 우리가 시나리오를 교과서 아니고서 볼 일이 있어요? 연기지망생 있니? 연기지망생이 아닌 이상 시나리오나 희곡을 볼 일이 잘 없어. 그래서 감상을 할 일이 없지만 그런 게 나올 수 있지. 윗글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볼게요. 자, 시나리오를 감상할 때는 먼저 뭘 해야 하냐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합니다. 내가 연기자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에서 얘 아름이는 어떤 애고 대수는 어떤 애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읽어야 이 전체적인 서사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서 이 인물 간에 뭐가 있나, 갈등이 있나 없나, 그럼 어떻게 갈등이 형성되었느냐,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파악을 해줘야 되고 분명히 해결될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런 것들 인물과 갈등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선생님 소설은 그럼요? 소설도 마찬가지다. 똑같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극갈래에 대한 것들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두근 내 인생을 볼 건데 지금 뭐가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죠? 당황스럽게도 네. 내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원래 처음에는 빈칸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빈칸으로 하게 되면 빈칸만 채우다가 끝나. 그래서 일단은 전체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들어가는 요 뭐 글씨는 선생님이 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혹시 약한 적인지 땡. 이게 여기서 끝나죠.
봅시다. 두근두근. 너네 혹시 이거 소설 읽어본 사람? 없어? 영화 본 사람? 영화는 봤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나는 소설로 읽었거든. 근데 소설로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서 너무 슬프니까 나 지금도 사실 이거 수업하기 전에 웃긴 얘기를 해야 돼. 100% 울어라. 나 이거 엊그저께도 2학년 애들 그 소설가 안 쓰다가 혼자 울었잖아. 나 왜 이렇게 읽었나? 아무튼 그랬어. 열심히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감명 깊게 읽었는데 좀 있다가 영화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강동원이랑 송혜교라니 세상에. 아니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캐스팅이야. 그래서 영화는 안 봤는데 보니까 이 시나리오만 봐도 영화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장면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이제 쓰이는 시나리오 용어들이 있다면 걔를 왜 썼는지를 계속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읽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 중에 대사 말고 지시문이 있었단 말이야. 이런 지시문이 왜 들어갔을까?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렇게 꼼꼼하게 볼 거야. 졸릴 거야. 졸리지 않을 수가 없고 난 자신이 없다. 나는 점점 감정이입을 하면서 울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 자, 이 시나리오는요. 일단 누가 나오니까 아름이가 나오고 대수가 나오고 미라가 나오는데 대수랑 미라 나이를 보아하니 33살이야. 세상에나. 나보다 어려요. 애기들이야, 애기들. 자, 실제 나이는 앞부분 줄거리 가봐요. 실제 나이는 16살이지만 선천성 조로증으로 신체 나이는 80살이 넘은 소년 아름이 이제 33살이 된 젊은 부모 대수와 미라 이들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씩씩하고 밝게 살아가고 있다. 이건 줄거리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이 교과서에 넣을 때 쓴 거야. 교과서에 넣으면서 지필진이 이 교과서 만드는 사람이 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용 파악하는 용도로만 쓰세요. 여기에 뭐가 쓰여 있다라는 걸 엄청 중요하게 볼 필요가 없어. 이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야. 모의고사 볼 때도 앞부분에 줄거리에 뭐가 있어. 그거는 그냥 내용을 짧게 파악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표현 기법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알았지? 그냥 대충 보면 돼. 대수는 택시 운전을 하고 미라는 세탁 공장에 나가고 그렇지만 열심히 해봤자 아름의 치료비를 내기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얘들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를 요약하면 뭐야? 얘네가 처해 있는 상황, 그치? 이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가난한 형편인 거지. 깨끗하게 예쁘게 필기하는 건 이따가 할게. 그때 필요한 건 이렇게 그냥 그때 써줄게요. 자, 여기 앞부분 줄거리는 요런 거다. 자, 병원 앞 거리 오후를 배경으로 모자와 선글라스로 가렸어도 드러나는 아름이의 병세. 사람들이 미라와 아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는 동정 어린 눈길로 힐끗댄다. 미라의 눈치를 보며 손을 잡아 끄는 아름이. 하지만 생각이 잠긴 미라는 빨리 걸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지심은? 해설? 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야. 아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개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시문은 대사와 행동과 관련된 거야.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아름아, 너 말할 때 여기에서 엄마를 재촉하는 듯한 말투와 행동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건 좀 지시문이야.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상황과 관련된 것들을 보여주는 건 해설이야. 그래서 여기는 해설이야. 됐죠? 해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해설 부분이고요. 보니까 어때? 아름이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 사람들이 뭐야 쟤는 왜 어린애인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눈빛을 보낼 테니까. 자, 아름이가 빨리 좀 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내가 너무 예쁜 놈이지 뭐. 그치? 그래서 송혜교가 나온 거야. 이거를 송혜교나 수지 같은 사람이 말해야지 먹히니까. 자, 아름이랑 짜증을 내면서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 뭐가?
자, 태어난 미래가 짜증나 손을 놔버리는 아름이. 미라 앞장서가는 아름이의 매력을 잡아챈다. 뭐가 창피한데 뭐가? 뒷덜미 누우랴 사람들 시선에 모자 눌렀으랴 정신이 없는 친구 왜 그래 진짜. 넌 아픈 애야. 아픈 애가 왜 자꾸 딴 데 신경 써? 사람들이 보건 말건 경험비가 있건 없건 애처럼 굴어. 아프면 울고 때를 쓰란 말이야. 그냥 애처럼. 자, 여기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 아름이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 아름이 성격이 어떤 것 같아? 일단 딴 데 신경 쓰라고 하는 엄마의 말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딴 데는 뭘까? 너 왜 딴 데 신경 써? 라고 할 때 그 딴 데는 뭐야? 사람들의 시선. 그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아름이는 여기에 왜 자꾸 신경을 쓰겠어요? 내가 할아버지 생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이 가는 엄마가 부끄러울 수도 있다. 나도 부끄럽지만 엄마도 부끄러울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딴 데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과 관심을 신경 쓰는 거는 자기 자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엄마를 생각한 것이기도 해요. 17살이야. 너네 엄마랑 같이 가면서 엄마가 나 때문에 쪽팔릴까봐 걱정인 것도 있어요? 엄마가 내 걱정을 하겠지. 네, 어때? 배려심이 있는 애인 거야, 결국. 배려심이 있는 애. 착해. 착한 애야. 그리고 또 봐요. 애처럼 굴어. 라고 엄마가 얘기하잖아. 애처럼 굴어라? 그렇다는 건 얘가 평소에 어떻다는 거야? 애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지. 평소에 애 같지 않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 어른스러워. 그치, 애어려. 어른스러워. 그러니까 얘는 어떤 애인 거야? 배려심 있고 어른스러운 애인 거야. 왜 그렇게 됐을까? 조루증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생긴 건 할아버지인데 하는 짓이 그러면 안 그렇구만 광희 같다고 생각해. 생긴 건 이순재인데 하는 짓은 광희 같아. 난리 나.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자기 생긴 거에 자기가 따라가줘야 된다는 그런 게 약간 무의식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여기서 엄마한테 사탕 사달라고 하면 얼마나 이상해 보일까? 좀 참아야겠다. 이런 게 어릴 때부터 계속 습관된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얘는 어때요? 착해. 너무너무 착한 아이야. 자, 그래서 엄마가 막 야, 너 연예인 다니면서 이러고 쓰고 다니지? 다닐까 그렇지 하면서 막 선글라스 벗겨. 자, 미라는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아르비는 이래. 미라는 어떤 것 같아요? 엄마. 굉장히 당당하죠. 가끔 이상한 엄마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인스타나 막 이런 데 올라오는 엄마 중에는 애가 이렇게 아파 그러면 창피하게 왜 그래? 막 그러면서 가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안 그래. 오히려 왜 네가 못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야.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라의 진짜 거의 고유 MBTI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17살에 아이를 가졌잖아. 17살. 너네 나이야. 이때 아이를 가졌어. 엄청 무서웠을 거야. 그쵸? 그래서 실제로 그 소설에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어쩔 거야. 내가 가졌는데 나와서 길러야지 하고 굉장히 당차게 포부를 가지고 애를 키우는 모습을 보이거든. 생활력도 있고. 그래서 미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빠도 이따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인물들의 성격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말과 행동. 말과 행동 보면서 이걸 통해서 얘는 어떤 애구나 계속 파악하면서 읽을 거야. 자, 가슴이 답답한 미라가 고개를 돌려서 한숨을 쉬어요. 왜 한숨 쉬겠어? 얘가 막 부끄러워하잖아.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부끄러워하니까 그게 속상한 거야. 그치? 속상해서 한숨을 쉬는 거야. 아르비가 너무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괜한 말을 꺼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아르미는 땅만 발로 찹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가면 이 지시문은 아름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있지. 같이 연결하면 돼요. 아름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지금 얘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시문이 되는 거야. 땅을 발로 차는 거니까. 자, 얘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 심리는 어떻겠니? 너네 그런 거 해봤잖아.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을까?
엄마한테 그냥 왜? 막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 미안한 거지 미안한 거. 엄마한테 미안한 거야.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야. 내가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내가지고 엄마가 한숨을 쉬게 됐어.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 나 그게 너무 미안해. 근데 표현은 못하겠어. 왜? 17살이니까. 17살 남자애가 엄마한테 어떻게 미안하단 말이에요. 절대 못하지. 아름아 우리 이게 몇 년 다녔어? 13년. 13년 굉장히 오랜 투병 기간이죠. 우리 아름이가 17살이라고 했으니까 3, 4살 때부터 얘는 점점 병세가 나타났을 거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자,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막내 삼촌은 네 나이 때 포경수술 하나 하고도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어. 근데 너는 그것보다 더한 검사도 받고 위기도 수없이 넘겼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보란듯이 걸어도 돼. 알았지? 라고 얘기해. 엄마 정말 멋있지? 물어야지 또. 나는 물어요. 자, 미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름이를 위로하려고 하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당하면서 오는 거야. 이런 위로할 수 있는 힘은 엄마가 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애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아름이한테 뭘 주려고 합니까? 자신감을 주려고 해요. 위로해주고 자신감을 주려고. 그러니까 미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한 거야. 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네한테 야 너네 할 수 있어. 너네 진짜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뻥이겠니? 그러면 나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나 못할 것 같은 애들한테 못할 것 같다고 해요. 예,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미라의 성격은 이런 성격이다. 네. 저 앞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인물들인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아름이 손을 잡고 갑니다. 뒤로 갈까요? 자, 이제 아름이가 반인데 해질녘이야. 아빠의 과거를 생각하며 글을 쓰던 아름이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럽어. 왜 그럴까?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그렇지, 아파서 그랬어. 일그러진 이유는 아파서야. 자, 대수가 눈치챌까봐 힘겹게 걸어가서 방문을 닫았어. 우리 아름이 어떤 성격이야? 여기 또 나오네. 대수가 눈치챌까봐 라고 하는 그 부분. 대수가 아빠야? 세상에. 배려심. 아빠에 대한 배려. 아까 엄마한테도 배려심 보였죠, 얘가.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사려.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라는 생각을 얘는 항상 갖고 있겠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약통에서 혼자 진통제 꺼내가지고 약을 먹으려고 아픈 것을 내색하지 않고 혼자 견디는 모습을 보여요. 참을성도 있지. 지금 교과서 앞부분은 거의 다 여기 얘네가 다 어떤 성격인가를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약에 취해서 아무로 잠이 들었어. 시간이 흐르고 났는데 그 시간이 흘렀음을 보여주는 시나리오 용어가 뭐야? 커트 표시해야죠. 요런 이제 커트 계속 나올 거거든. 엄청 나올 거거든. 근데 다 표시하세요. 어디든 다 빈칸이 될 수 있어요.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자, 바닥에 엎드린 채 잠든 아름이의 주름진 손가락이 보여요. 주름진 손가락을 클로즈업 할 수도 있겠지. 그치? 이건 이제 찍는 사람의 마음인 건데 여기는 일단 없어가지고 안 했겠지만 이제 만약에 이 아이의 상태를 더 보여주고 싶으면 이 부분을 클로즈업 할 수도 있을 거야. 어느새 불구슬에 희미해진 햇살이 작은 창으로 길게 스며들고 있었다.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인 것 같아요? 시간적 배경? 지금 다 좋네. 해질녘. 저물녘, 해질녘이겠지. 뭐라 그랬어요? 붉으스레해진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붉은 건 석양이니까, 그렇지, 석양. 뭐 하는 거야? 시간의 흐름 보여주는 거예요, 흐름. 어느새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잠들고 조금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는 배경이에요. 그때 띵! 전자우편 수신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름이가 깨어나고 접속해보면 편지 안에 편지가 한 통 와있고
보낸 사람은 이서하고 제목은 아름이에게 이렇게 써있어요. 이서만 말하는 서하가 누구지? 이러면서 열어봤더니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16살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자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 겨우 받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걸 알고 알려줄 것 같아. 방송을 본 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아름이 너만큼은 아니겠지만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대해 나도 조금은 알고 있거든. 행운을 빌어. 막 이렇게. 나 옛날에 연기 좀 했어요. 마담극을 좀 했어요. 아무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16살 처럼 읽어봤는데 자 서하의 편지 이걸 읽고 나서 우리 아름이는 어땠을까? 뭐 처음엔 일단 뭐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의아한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나랑 또래래. 너랑 같은 나이야 라고 하니까 또래야. 그치? 그리고 나도 아파. 그죠? 나도 아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얘가 지금 어때? 또래인데 나처럼 아파? 뭘 느껴요? 동질감을 느끼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을 느낀다? 이게 나랑 비슷한 애인가 봐 하면서 도대체 얘는 어디가 아플까? 얼마나 오래 아팠을까? 얘는 어느 병원에 있을까? 뭐 이런 호기심 생기겠지? 그리고 우리 짝사랑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호기심은 뭐로 이어지게 되냐면 설렘으로 이어져요. 혹시 하면서 얘가 나한테 굳이 그래도 이렇게 쓸 일은 아닌데 왜 썼을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레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이 편지로 인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똑같던 우리 아름이의 일상에 뭐가 생기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어도 돼. 변화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이걸 받은 순간부터 전과 아예 세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이랑 교류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은 뭘 의미할까? 너네 뭐 어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갔니? 그래 그럴 때 병원에 가면 항상 그 시간이 1분이 영원 같지 않니? 왜 시간이 안 가? 도대체 왜 안 가? 사실 더 1분이 영원 같은 시간은 그거야. 고속도로 위에서 막 막혔는데 배가 아플 때 정말 미쳐버리잖아, 그치? 그런 거 고통, 극도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극도의 고통, 1분이 영원처럼 느껴진다. 극도로 고통스럽다.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의미가 부각되지. 의미가 강조되지. 그 정도로 고통스럽구나. 1분 아픈데 영원히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구나 라는 의미를 부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동질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얘네 관계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할 텐데, 자, 우리 서하랜다 아름이가 이서하 하면서 두근두근 갑자기 가슴이 뛰고 목이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졌어요. 설레고 있지. 자, 그리고 여기 두근두근의 표시를 좀 할까요? 두근두근 했어. 두근두근. 그치? 자, 요게 뭐랑 관련 있는 거야? 제목과 관련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거 하기에 앞서서 일단 여기에서 이제 한번 끊을 거야. 한번 끊을 거야. 왜 끊냐면 두근두근이 나왔기 때문이야. 자, 선생님이 나눠준 자료를 한번 봐봐요. 자,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결국 이 순간의 의미를 뒀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건데, 맨 뒷장으로 가봐. 아까 선생님이 표 있다고 했던 거. 자, 거기에서 보시면요, 3번의 두근두근이 있어요. 첫 번째 두근두근은 뭐냐면 태아였을 때. 두 번째, 서하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아빠와 호응했을 때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본 게 이거예요. 그치? 자, 서하의 편지를 받고 우리 아름이가 이제 일상에 변화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물론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 놓고 봤을 때 어때요? 얘가 그 16, 17 짧은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인 거야.
표시만 하면 돼. 거기 다 이제 써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태아일 때, 맨 앞으로 다시 와야죠. 태아일 때는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요거 여기 조금 어렵거든. 네, 조금 어려운데 한번 잘 볼게요. 자, 이거 소설이니까 밑줄도 막 있고 한데 그냥 이거는 깊이 있게 하지는 않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일단 상상이야. 왜? 너네 태아 때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잘 없죠. 이거는 상상이야. 전적으로. 자, 그 뒤로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이때가 바로 아름이를 가진 것을 알았던 17살 때의 미라인 거야. 그래서 갈등을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 부정으로 가면서 어쩔 줄 몰라. 어떡하지? 나와야 되나? 얘를 어떻게 죽일 수는 없고 막 이러고 있었겠지? 자, 시간은 계속 흘렀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내 몸을 잡고 자랐어요.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이 어딜까? 자궁이야. 그치? 그 뱃속, 엄마 뱃속 자궁 안에서 나는 계속 자랐습니다. 주위에서 쉴 새 없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니라 온몸으로 들었어. 주위에서 들렸어. 나 지금 어디 있다고? 자궁 안에 있단 말이야. 나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자꾸 쿵쿵 이런 소리가 들려. 그 소리 어디서 들리는 거겠어? 엄마의 심장에서 들리는 거겠지? 그치? 자, 근데 얘는 이제 아직 태아이기 때문에 그걸 몸으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두근두근 아, 이거 뭐예요? 엄마 심장 소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얘는 그걸 처음 들었을 때 반갑기보다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면 여진의 민감한 손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대. 무슨 뜻이냐면 여진의 민감한 손록은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어린 생명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록은 정말 먹이사슬 최하잖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지금 나한테 어마어마한 위협이 다가온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야. 왜냐면 태아니까. 태어나서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어.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는데 어머니의 심박과 내 것이 겹쳐서 가끔 음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 들었던 그 태아 때 들었던 그 소리는 뭐냐면 엄마의 심장과 박동 소리였던 거고, 이걸 들으면서 나는 처음에는 어떤 기분을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는데 두려움만 느꼈던 게 아니라 설렘, 기분 좋은 설렘도 느꼈어. 왜냐면 엄마와 내가 조화 높게 같이 쿵짝쿵짝 왔다 갔다 하는 심장 소리의 조화 또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느꼈던 두근두근은 조화와 교감의 두근두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존재잖아. 엄마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와의 교감을 느꼈을 때의 두근두근. 태어나기 전에 느꼈다. 얼마나 의미 있겠어. 내가 세상에 생겨난 존재로서 처음으로 맞이한 소리인 거니까 얼마나 그게 의미 있겠어요. 그렇죠? 자, 밑에 좀 내려오면 쿵짝짝 쿵짝짝 쿵쿵짝 쿵짝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쿵은 엄마, 짝은 내 것 해가지고 막 무슨 드럼 치듯이 쿵짝짝 쿵짝짝 막 이런 소리가 이렇게 조화롭게 교감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느낌을 받았어.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에 떴어요. 무슨 의미야? 요 그림대로 생각하면 돼. 내가 서 있어. 그냥 태아가 아닌 내가 땅 위에 서 있고 여기 달이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이죠. 엄마의 심장이 내 머리에 뜬 달처럼 여기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 이 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나무가 나뭇잎 사기를 쫙 보내듯이 비트를 퍼뜨렸다. 그 두근두근하는 소리를 나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땠어? 교감하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설레는 느낌을 느꼈다. 이거 첫 번째 두근두근 확인했어. 뒤로 갈게요. 가운데는 그냥 읽어봐. 가운데는 그 여러분 교과서랑 상관없는 장면이어서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자, 11쪽이라고 표시된 부분으로 가면, 자, 중력본주가, 이 스포가 세상에. 나는 서하가 30이 넘은 무명 시나리오 작가임을 알고 방세가 급격히 악화되려고 알잖아. 어차피 그치? 다 아는 거니까.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장면이죠. 눈이 멀지. 그 다음이야. 이게 그 다음이야.
저 눈이 멀고 나서야 평소에 내가 아빠 얼굴 보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자, 아빠가 얘를 팍 안아준다. 근데 중환자실 이제 우리 스리생을 봐서 알잖아. 슬기로운 운전생을 보면 중환자들은 주변에 막 이게 뭐가 너무 많아서 건드리면 안 되는데 아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팍 껴안았어. 자 이렇게 아빠가 꽉 껴안은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쿵쾅쿵쾅이 느껴졌어요. 그게 이거야. 아빠의 포옹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심장박동 소리. 자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는 소리였고 말없이 서로의 파동 안에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겠어? 내 심장박동의 파동과 아빠의 심장박동 파동이 서로 만나서 그것이 하나 된 순간. 역시 뭐예요? 조화와 합일과 교감의 순간. 그 자장 끝, 맨 나중에 그려지는 동심은 이거 약간 파동은 얘들아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파동이 나가잖아. 맨 가장자리, 이 맨 가장자리. 자, 이것이 뭐처럼? 마치 토성의 고리처럼 우리를 둘러쌌어? 아빠랑 나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포옹하고 있으면 거기를 이 심장박동 소리가 둘러싼 것 같았다. 라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려. 포옹을 하고서 두 사람의 심장박동 소리만 온전하게 느낄 정도로 꽉 껴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누구와 온전하게 합쳐지는 느낌을 다시는 경험할 수 없을 줄 알았대. 언제 이후로? 엄마 뱃속 이후로. 그러니까 이때 어땠어? 하나됨을 느꼈고 이때도 어땠어? 하나됨을 느꼈어. 이건 부모님과 내가 하나 되는 감정. 얼마나 완전하고 행복한 감정이겠어요. 그치?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고 자, 그런 하나 되는 방법은 누군가를 힘껏 안아서 서로 박동을 느낄 만큼 심장을 가까이 포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세 가지 두근두근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뒤로 갈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태아일 때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는 나에게 조화와 교감의 의미를 전달했고 또 한편 이 뒤에 그 제목의 상징적 의미로 다시 가는 거야. 제목의 상징적 의미 낯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설렘 마음도 느낄 수 있었고 또 서하와의 그 첫 만남, 편지로 처음 만났을 때 이 새로운 내가 전에 못 느껴봤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감정이 이때도 느껴졌고 그렇지?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이 전달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제목의 의미는 뭐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나에게 뭐가 있었다? 벅찬 감정을 느낀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사랑과 기쁨을 느끼며 산 의미 있는 삶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한테 배신당한 거긴 한데 그게 얘한테 상처와 좌절을 준 게 아니고 오히려 의미 있는 경험이 됐고 그래서 그 짧은 인생도 굉장히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포함한 제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후루룩 봤어.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와서 약간 스포 당했지만 계속 보자. 교과서는 그 장면이 있어. 이거 나중에 읽어보면은 내가 왜 울었는지 알 거야. 마지막에 얘가 엄마 배에 이렇게 손 올리면서 동생한테 나중에 형이 머리를 만져줬었다고 얘기해주세요. 이런 점이 있거든. 나 거기 읽을 때 나왔어. 근데 너네 교과서에 그거 없어서 너무 다행이야. 자, 세상에. 자, 이제 7쪽. 자, 서하 소리로 귀여운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하라고 해. 너랑 같은 아이야. 막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컷투 하고 난 다음에 농염한 말투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컷투 하고 나서 청순한 말투도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말투가 바뀌어? 왜 그럴까? 상상해 이거 지금 이 아름이가 서하는 어떤 애일까 하는 아까 그 호기심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꾸 생각해보면서 이런 애일까? 저런 애일까? 하고 상상해보는 설렘과 호기심이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장면은 그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아름이가 서하의 목소리를 계속 환청으로 듣는 이유는 뭐다? 딱 한 단어로 정리하면 설레서야. 설레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사실 막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DM이 막 그래가지고 막 안녕 나도 막 무슨 어디 학원 다니는 누군데 막 이런 거 했다고 쳐. 그러면 분명히 나는 이거 아이 쓰레기 같은 건데 하면서도 근데 뭐지 이렇게 될 거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아름이는 서하와 전자우편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텔레비전 방송 출연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연출자가 후속편을 찍자고 제안해서 아름이는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한편 연출자는 서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한번 소개해보자라고 얘기했고 아름이는 수락을 했는데 이게 뭐야? 얘네의 분위기가 이 이후의 작품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이게 뭐야? 서하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는 그 사건과 연장선상에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긴장감을 주는 거지. 긴장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막 아름이가 망설이면서 편지를 막 쓰는데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부탁할게. 서하야. 내 시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 혹시 너의 사진을 한 장 보내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한참 괴로워하다가 눌렀어. 왜? 갈등하는 거잖아. 갈등. 왜 갈등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랬다가 얘가 나한테 부담 가지면 어떡하지? 야 너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달라고 하니 이제 그만해 할까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가 혹시나 멀어질까봐 걱정하는 거고 즉 그런 갈등이에요. 자 아름이가 왜 서하한테 사진 보내달라고 했어? 시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시력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그만큼 얘는 서하한테 이제 뭘 느끼고 있어? 호감 첫사랑이야 서하가. 자, 저 병원 진료실 오후에 인서트가 나왔다. 인서트 표시해야지. 어떻게 된 거야? 장면과 장면 사이에 얘를 끼워 넣는 거야. 자, 진료실 앞 병원 복도에 차분히 아름이가 앉아있고 미라와 주치의가 있고 주치의 표정이 어둡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얘가 나 지금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 라고 한 것과 관련된 장면이 중간에 껴들어간 상황인 거지. 자, 아름이가 계속 이렇게 책이나 컴퓨터 보면 실명을 점점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거 그러니까 뭐야? 편지 보낸 다음인 거야? 아니면 편지 보내기 전인 거야? 전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치? 왜냐면 인서트 장면이고 이게 끼어 들어간 거고 얘가 이미 나 시력이 약해지고 있어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얘가 편지를 썼을 거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밤이 됐지. 밤이 됐어. 자 혼자 잠 못 들고 기력 없이 막 뒤척이는 아름이 이거 뭐라 그러니? 네 글자. 밤에 잠 못 자고 뒤척뒤척한 거. 우리 속 끓이는 그러니까 뭐 걱정이 많아가지고 속을 끓이는 사람을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자꾸 걱정하고 띵땡띵땡 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고백해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맞아 그치 거기랑 비슷해. 밤새 걱정하느라 못 자는 거 전전 반측. 자 우리 아름이가 지금 그런 상태야. 전전 반측하고 있어. 사실은 원래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는 거냐면 고전 시가에서 이제 여성 화자들이 임을 기다리면서 못 잘 때 이게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자성어 같은 거 한 번씩 중간중간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라가 잠들어 있고 아름이는 결국 일어나서 베개 매트로 태블릿 PC를 꺼내는데 여전히 새 편지가 영통이에요. 너무 그리고 그 모습이 반복된다. 뭐야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확인했다가 막 이러고 있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아름이는 어떤 거 같아요? 아름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초조하게. 어떤 생각을 하겠니? 아씨 괜히 그랬어. 사실 괜히 달라고 그랬어. 아씨 이것 때문에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취소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야. 다시 코트 장면 바뀌었어요. 습관처럼 계속 이렇게 반복하다가 새로 고침을 눌렀는데 띵 하고 메일이 왔지. 아름이가 벌떡 일어나서 봤더니 서하의 편지였어요. 자, 이때 아름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안도가. 안도감. 자,
자, 안도감도 있을 것 같은데 떨리는 손이라고 했다. 그치? 긴장. 자, 봐봐. 여기서 초조했잖아. 밤새도록 아씨 어떡하지? 얘 이제 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그랬어. 아우 진짜 밤 같아 막 이러다가 메일이 딱 왔어. 아 드디어 사진이었다 이러지 않을까? 아씨 어떡하지? 진짜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연락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열었을 거야. 그치? 자, 갑자기 늦어서 미안해. 사실 많이 고민했어 사진. 하지만 나만 네 얼굴을 아는 건 불공평하겠다 싶어. 난 네 부모님 얼굴까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르지만 한 장을 보내 하면서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이 무슨 사진이야? 손사진이야, 손사진. 여기서 우리는 의심을 해야죠. 물론 서사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얘가 아픈 애니까 얼굴을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가지만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안 아팠을 때 사진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어쨌든 싱그러움이 느껴지는 소녀의 손인데 소녀의 손과 그림자가 섞인 그 이미지 사진에서 차마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춘기 소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름이가 느낀 거고 아름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사진에 손을 가만히 가져다 대. 그리고 사진 속 서사의 손과 이렇게 포개 맞잡은 것 같이 이렇게 했어요. 너무 로맨틱하잖아, 그치? 자, 이 맞잡은 손, 뭘 느낄 수 있니? 맞잡은 손? 우리 아름이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감하고 있는 거야, 서사에 대해서. 자기도 사진 찍기 싫어해. 야, 얘도 되게 싫어하거든? 할아버지 몰골이니까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감은 그냥 이렇게 끄덕끄덕만 해도 되는데 굳이 손을 또 이렇게 했어. 마치 손을 잡은 것처럼 딱 찍히듯이 이렇게 설레서 아 서하는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운동화는 이런 거 신는구나. 여긴 어딜까? 이 초록색 배경은 나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밖에서 찍었나? 이러고 혼자 완전 지금 또 로맨스 찍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아름이의 상상 장면이 나오는데 아름이의 상상도 잘 보셔야 돼요.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계속 어떤 장면이 비슷한 성격의 장면이 계속 언급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름이가 원하는 게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 볼게요. 사진 위로 겹쳐진 두 손이 실제가 되어 맞잡은 손이 되고 손을 잡고 걷고 있는 소년 소녀 아름이와 서화의 뒷모습이다. 카메라가 점점 빠지면 뒤로 멀리 가는 거지. 즉 뒤로 빠지니까 그럼 화면은 어떻게 되겠어? 더 넓은 장면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무성한 벚나무들이 무성한 오솔길을 걷고 있는 소년 소녀의 뒷모습이 아련해. 그리고 여기에 뭐가 깔려? 잔잔히 음악이 깔려요. 자, 얘 음악 내가 아까 뭐랬지? 효과음 같은 거 중요하지. 잔잔한 음악이야. 잔잔한 음악도 종류가 많아요. 스산하게 그 공포 음악에서 사실 넷플릭스 이렇게 딱 처음 로그인 할 때 나오는 소리도 잔잔이야. 띵 되게 잔잔하지 않냐? 근데 그거 약간 뭔가 긴장감을 유발하는 거고 여기에 어떤 음악이 나오면 좋겠니? 약간 설렘을 유발할 수 있는 약간 뭐 소풍 분위기 나는 거 그러면서 참 이렇게 좀 평화로운 느낌 나는 거 뭐 그런 거 빨리면 되겠다. 그렇죠? 자, 요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 부분을 이제 영화 감독이 촬영할 때 요구할 수 있는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자, 오솔길을 걷는 두 사람. 아름이는 자신의 꿈속에 등장했던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어. 꿈속에서는 뭐 하고 있고 어떻게 된 거야? 안 아파. 안 아픈 거야. 그리고 아름이가 바라본 서화의 모습은 처음에는 역광이었어. 그러면서 점점 뚜렷하게 보입니다. 청순한 얼굴의 한 소녀가 아름이를 향해서 환하게 웃고 있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러오고 서화의 긴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자, 이 장면 어때? 굉장히 평화롭고요. 평화롭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상상 속의 아름이와 서화의 모습 건강하고 소박한 일상을 즐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아름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 그냥 평범한 16살짜리 남자애 여자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그냥 같이 소풍하고 그냥 별거 아니어도 같이 바람 맞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소망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서아가 너 언제 살고 싶어지니? 하고 편지에서 물어본 적이 있어. 자, 그게 꿈속에, 이 상상 속에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서아가 너 언제 살고 싶어지니? 라고 물어봤던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상상에 반영이 돼서 대화의 소재가 된 거야. 자, 벤치에 앉은 아름이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데 편지 끝에 아름이 넌 어떨 때 가장 살고 싶어지니? 라는 문장이 보였어. 이게 그러니까 그 내가 방금 말했던 그 편지의 내용이 상상에 들어온 그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면 돼. 자, 우리 아름이는요, 미동도 않고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다가 답장 버튼을 누르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그 아래 몽타주. 자, 몽타주가 뭐래? 왼쪽에 있다.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떼어 붙여서 하나의 새로운 장면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죠. 살고 싶어지는데 하면서 얘가 아름이가 푸른 하늘 위에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그리고 그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리고 트램펄린 위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을 때 나는 살고 싶어지고 그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짧은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형태가 몽타주다. 이렇게 하면 이 관련되어 있는 장면들 사이에서 우리가 의미를 꺼낼 수도 있어요. 자, 아름이가 그래서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어때? 너무 소박해. 속상하게도 너무 소박해. 막 맑은 날 우리 엄마와 함께 포근한 빨래 냄새 맡을 때 살고 싶어지고,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가 연속극 보면서 우는 걸 보고 살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 저녁 무렵에 골목길에서 밥 먹으라고 손주 부르는 할머니 소리 등등등등등. 그런 순간들이 나를 살고 싶게 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이 다 뭐야? 아름이를 행복하게 하는 때죠. 아름이가 살고 싶어지는 때라고 말한 장면들을 보면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들, 행복한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고, 얘도 어때?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일상적이고 소박한 장면이어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 와, 나는 진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누군가한테는 정말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왼쪽에 날개에 보면 몽타주 기법의 효과라고 이렇게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자, 몽타주 기법은 이렇게 아름이의 목소리와 함께 그 관련된 장면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몽타주 기법. 어떤 효과가 있다? 그냥 얘가 말만 하고 장면이 없다고 생각해요. 푸른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을 볼 때, 하늘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이런 거를 그냥 이 아름이의 얼굴 표정만 잡아주면서 대사 치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보자.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조정석 아저씨가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때 구체적인 느낌이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구체적. 그래서 생동감이 느껴진다. 또는 뭐 생생함이 느껴진다. 이게 1차원적인,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일상적인 것에, 지금 나열되는 장면이 다 일상적인 거니까 일상적인 것에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계기가 된다. 이걸 보면서 하늘을 보면 사람이 살고 싶어질 수도 있구나. 빨래 냄새를 맡으면 사람이 살고 싶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요것도 중요.
이렇게 하다가 아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디졸브 어떻게 됐어요? 점점 점점 사라지는 거. 점점 사라지는 거. 한 번에 빡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사라져. 아련한 느낌을 주겠지. 아련한 느낌. 지금 아름이가 하는 내용, 말하던 내용에서 이렇게 싹 하면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아련한 느낌이 될 겁니다. 자, 중간 부분 줄거리. 두 번째 거 보시면 서하의 편지가 뜸해지자 아름이는 걱정을 해요. 왜? 서하는 아픈 애니까 혹시나 잘못되진 않았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름이 지 걱정이 할 것이지 평세가 점차 악화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어느 날 서하는 사실 영화감독 지망생이고 그런 그 시나리오 쓰려고 16살 소녀를 꾸며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고 이 이후로 어떻게 돼? 서하는 아름이의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편이 이걸 안 읽었어. 내 남편도 국어 선생님이에요. 그래, 학교 선생님인데 이걸 안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설명을 해줬어. 그 이후로 이 서하 개새끼 말하면서 죽이러 그 새끼라고 막. 그치? 내가 대신 리크해준 거야. 다음 마음에 그런 소리 다 있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지? 자, 어둠 속에서 요란한 효과음 들려오면서 페이드 인 했어요. 페이드 인. 이번에는 점점 밝아지는 거. 그치? 왜 그러냐면 이 장면이 이제 꺼졌다가 그러니까 전환될 때 어둠에서 나오는 거랑 밝음에서 나오는 거랑 이런 것들도 느낌을 다 다르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페이드인 확인하셔야 되고 유혈이 낭자한 게임 잔인한 게임을 하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우리 아름이 어떤 애였어? 배려심 있고 엄마를 사랑하고 그런 애였는데 갑자기 막 피 튀기는 게임을 해요. 이 게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다? 아름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어. 어떻겠니? 뭘 느끼고 있더니 얘가 지금 일단 빡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좌절. 내가 그렇게 막 좋아했던 걔가 나를 농락했어. 막 이런 심리도 느꼈을 거고, 그러니까 상처받았을 거고. 그리고 배신감도 느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잔인한 게임을 하면서 폭력적인 걸 하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분노의 표출이라고 보는 거죠. 분노의 표출. 자, 그런데 우리 아름이 어떤 상태였어요?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게임 자체도 지금 너무 잔인하니까 엄마는 걱정스러울 텐데 거기에다가 시력도 나빠지는 애가 이걸 계속하는 건 너무 걱정스럽겠지. 자,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걱정스럽게 봐요. 거친 말을 연발하는 아름이의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인다. 거친 말도 마찬가지지. 거친 말, 잔인한 게임 이런 거는 아름이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신경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신경의 변화가 아름이의 건강에도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밥 먹고 하지. 이따 먹을게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 금방 끝나요. 벌써 2시간째야. 그만해. 하면서 게임을 뺏으려고 하니까 내버려둬요 좀. 그래서 화를 냈어. 세상에나. 평소와는 달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반항적이어요. 다른 말로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다 서화 사건 때문이야. 진짜 나빴지. 게임기 뺏지 않으려고 하다가 식판을 쳤어. 그래서 식판이 우당탕탕탕탕 하면서 떨어졌고 사람들이 뭐야 하고 쳐다봤고 엄마는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데 아빠가 너 이거 한 짓이야 하고 화를 냈어. 그러니까 이따 먹는댔잖아요. 그래도 아직 착해. 엄마한테 화내고 나서 또 이제 미안한 건 있어. 너 그거 안 나? 아빠 말이 안 들려? 왜 그래요? 진짜 좀 내버려둬요. 낫지도 않는데 왜 자꾸 뭐 그래? 어차피 죽을 거. 자, 삶에 대해서 얘가 지금 뭐 했어? 희망도 포기. 어차피 나 지금 시력도 나빠지고 나한테 좋다고 했던 나하고 이렇게 교류하던 애도 그냥 나 이용해 먹은 거고 나 그냥 죽을라니까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굉장히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얘가 내가 지금까지 엄마가 말 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냥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겠다는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이건데 이것도 못하게 해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세상에나. 얘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고. 지금 아름이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상처가 크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는 이 거친 말,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막 이런 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상처를 얘가 안에서 품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가지고 있던 뭐 나 왜 하필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까라는 생각이 얘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한 번에 표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우리 날개에 보면 소재의 의미와 기능에서 서하의 편지, 개인기의 역할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렇죠? 자, 서하의 편지는 어떤 기능을 할까? 처음부터 생각해보자. 서하의 편지. 처음 왔던 그 순간 우리 아름이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어요? 설렘. 그러니까 전에 없던 설렘. 그래서 일상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존재였지. 편지라고 하는 게 처음에. 그래서 이 편지를 막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르비는 서아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성에 대한 설렘을 느끼게 해줬고, 설렘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뛰어넘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쓰기 위해서라도 얘는 하루하루 계속 건강할 필요가 있었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도 갖게 해줬어. 막 그런 얘기도 했겠지. 우리 꼭 나와서 만나자? 막 이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란 말이야. 나쁜 기집, 나쁜 남자인가? 뭐지? 나는 얘를 남자로 알고 있거든? 그치? 근데 사실 소설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안 나와가지고 그 영화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더 배신감. 남자가 30대 남자가 16살처럼 덜 봤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마지막은 진짜 안 좋은 거죠. 정체를 알게 된 후에 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얘가 아르비에게 상처를 주고 그냥 상처도 아니고 막 진짜 삶을 포기하게까지 만드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어떤 의미나 역할이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게임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르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분노, 그리고 뭐 상실감, 좌절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 있죠. 충격,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수업.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특히 아빠와 갈등을 겪게 되는 계기. 내 갈등은 엄청 큰 갈등은 아니야. 너 지금 이거 하는 거야 하고 그 소리 지르는 그거야. 원래 화 안 내거든 절대. 강동원님이잖아. 화 안 내셔. 표면적으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되는 어떤 계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고요. 이제 비상계단으로 갑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흐느낌. 아무도 없는 계단에 홀로 앉아서 대수가 울고 있어. 대수 원래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미라가 당당하고 당차고 막 센 말도 막 욕도 되게 잘해. 그런데 대수는 오히려 더 여린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구성애를 볼 수 있는 장면이야. 그의 넓은 등이 빡진 주먹이가 가느다랗게 떨리고 바닥에 눈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고 미라가 들어와서 천천히 다가와서 안아주고 얼굴에 이렇게 등에 얼굴을 포개고 막 울고 있어. 근데 얘는 내색하지 않고 있지. 그러니까 성격이 확 다르죠. 이 미라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대수는 여린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구도. 이 장면은 여기서 체크 표시 있고 이 장면은 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이런 구도로 촬영한 까닭은 뭘까요?
약간 이제 계단 그냥 밑에서 찍어도 되죠. 우는 거 밑에서 뒤에 이렇게 우는 우리 강동원 얼굴을 보여줘도 되는데 뒤에서 찍었다. 이게 어머니의 등, 아버지의 등이 갖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등을 보면 거기서 뭘 느낄 수 있어? 부모의 책임감, 쓸쓸함, 사랑 이런 게 다 이 등에 담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이 대소와 미라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찍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고 있는 부모의 등을 이렇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 부모가 느끼고 있는 슬픔의 깊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요. 이게 내가 그럼 그거야. 너네 아직 못 느낄 거야. 우리 엄마가 원래 옛날에 핸드볼 선수였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한 대 때리면 나는 뼈가 나가 진짜. 나는 뼈가 지금 이게 살이 찐 거란다 얘들아. 팔이 진짜 가늘어. 근데 이게 뭐라 해야지 여기만 가늘어. 여기랑 발목만 가는데 지금보다 더 말랐을 때 10kg 덜 나갔을 때 49kg를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려. 죽이겠다는 거지. 핸드볼 선수가 핸드볼 그랬는데 그리고 진짜 건장까지는 아니고 좀 이렇게 체격이 좀 있고 발목도 코끼리 발목 같이 되게 탕탕했거든. 근데 이제 60대가 딱 되고 나서 보니까 허벅지가 나만해진 거야. 우리 엄마가. 내가 허벅지가 되게 가는 편인데 우리 엄마 허벅지가 나만해진 거야. 그걸 볼 때 내가 되게 막 마음이 안 좋았거든.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초라한 부모의 모습, 안쓰러운 부모의 모습 이런 걸 이 구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못 느낄 거예요. 뭐 근데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엄마가 옛날처럼 나를 세게 못 때려 이렇게 느끼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약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죠. 자 아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미라는 침대 끝에서 짐을 챙기고 있고 자 엄마 집에 좀 다녀온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네요. 둘만 남았어. 누구? 아빠랑 아름이. 아빠는 막 아까 소리 질렀고 아름이도 아빠한테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고 그랬는데 둘이 여기 이렇게 둘이 남아줬네. 어떻게? 서먹하죠. 부자는 서먹할 수밖에 없지. 내실을 향해 가는 시기. 대수 일 나가기 전에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름이의 눈치를 보는데 먼저 아름이가 말을 걸었어요. 아빠 나 오늘 하늘공원에 별 보러 가고 싶어 라고 했어. 자 아름이가 갑자기 별을 왜 보고 싶다고 했을까? 답답하지 일단. 밖에 나가고 싶은 거.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은 거. 그리고 아름이의 시력은 계속 바빠지고 있어요. 그렇지? 내가 그 풍경을 또 언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얘의 복합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돼. 별을 왜 갑자기 보러 가고 싶어 할까?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그리고 그 약해지고 있는 시력 때문에 두 가지. 그치? 별 보려는 거는 답답함 해소. 기분 전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빠랑 뭐 화내고 싸우고 막 그랬으니까 그걸 좀 풀고 싶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의 시력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전에 별 보고 싶다 그런 소망도 있었을 거예요. 네, 막 두껍게 챙겨 입고 이제 아빠의 차를 타고 따라 나섰어. 내레이션 누구의 목소리? 아르비의 목소리. 그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자, 서아의 정체를 알기 전에 썼을까? 알고 나서 썼을까? 알고 나서 썼어요. 자, 인서트야. 이제 끼어들어온 장면이야. 이제 얘가 나레이션 하면서 지금 택시 안에 있는 아름이가 생각하는 장면이지. 아름이가 전자 우편창에 처음에는 누구세요? 이렇게 썼어. 네. 알았으니까. 너 이 새끼 누구야? 잡히면 죽여버린다. 막 이런 걸 쓰고 싶은데 그냥 누구세요? 이렇게 썼다가 지우고 안녕 이렇게 썼대. 자, 안녕으로 붙인 이유 뭘까? 생각해봐. 난 지금까지 얘를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야. 얘를 보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아저씨라고 하는 순간 그 모든 거 다 뭐가 돼? 끝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눴던 모든 시간들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그냥 안녕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냥 추억으로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안녕으로 이렇게 고친 이유는 일단 끝까지 서로의 존재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한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 그 추억을 어떻게 하고 싶다?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안녕이라고 붙였었다. 자, 이제 하늘공원에 도착을 했어. 아름이는 어느새 저기까지 막 뛰어가고 있어. 그 아픈 애가 그 정도로 어때? 너무 답답했어. 차만 열자마자 미친듯이 뛰어가는 거야. 너무 답답했으니까. 자, 대수는 당황했지. 왜? 제가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 어떻게 큰일 날까봐 이제 걱정돼서 갔어. 숨을 내쉬고는 돌이켜 세워보니까 아름이가 숨을 할떡할떡 거리고 있지만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왜 울어? 왜 울까? 이거 굉장히 어려워. 우는 이유가 뭘까? 아니 별 보러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와줬어. 그럼 갑자기 미친듯이 뛰어가더니 막 울어. 이때 아름이는 왜 우는 걸까? 알 수 없어. 사실 복합적인 이유예요. 뭐가 복합적이야? 서아에 대한 배신감. 근데 서아하고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행복함. 그것을 내가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또 화는 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런 생각도 들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도 해. 난 언제 죽을까? 등등등등. 그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갑자기 폭발되어서 나온 감정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래?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다고 표현을 하네요. 너무 좋대요. 뭐가 괜찮아? 너무 좋아요. 아빠랑 다시 차를 탈 수 있어서 좋고 여기 와서 좋고 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이 복합적 이유에서 어디로 갔어? 좋다라는 좋아서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순간 우리 그 아름이의 마음에 있던 갈등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울음과 함께 해소되어 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서한테 편지 쓰고 나왔으니까 내가 서한테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 다 털어내면서 아빠랑 나와서 아빠와도 화해하면서 이런 내가 갖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것도 다 이제 털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빠한테도 고맙지. 아빠 원래 읽어야 되거든. 너무 고맙고 뭐 이런 거. 자, 컷2. 자, 울다가 갑자기 언덕이 누워있는 장면으로 바뀌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어야지? 그랬더니 아빠 이제 계속 보자고 막 그러는데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자, 별똥별을 보면서 이제 얘네는 뭐 해야 되니? 소원을 빌어야겠지요. 자, 근데 아빠가 뭐라 그랬냐? 아빠 별똥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러고 보니까 별이 똥도 별이네. 이러고 웃었대. 이상한 아저씨지. 이상한 아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아재 개그야. 아재 개그. 자, 이때 얘네는 소원을 비는데 무슨 소원을 빌까? 이건 뭐 틀게 할 건 아니야. 무슨 소원을 빌면 좋을까? 대수는 뭐라고 빌까? 우리 아름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름이는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겠지. 자, 그러고 나서 자, 둘이 별을 보고 있으니까 행복해졌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나도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 좋아. 아름이 너 같은 애 괜찮은 애는 진짜 아프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고 그때 통증이 오는지 순간 눈을 감는 아름이 여기부터 뭐예요? 여기부터는 아름이의 시각이 사라지는 실명하는 순간 아름이가 실명하는 순간이에요. 그거를 지금 교재에서는 이런 기호로 묶어놨어. 그 부분이 이거야. 자, 누구의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냐면 아름이 시각에서. 왜냐면 아름이가 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뭐가 되는 거야? 눈이 되는 거지. 카메라가 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눈을 떠보니까 아름이 시점으로 주변 사물들이 흐려지고 어두워지고 점점 아름이 얼굴도 어두워져. 왜? 점점 눈이 안 보이니까. 자, 그러다가 하늘의 별들이 순간 불꽃놀이처럼 폭발하더니 암흑의 세계. 실명했어.
끝났어. 자, 대수는 눈치를 못 챘는데 아 또 떨어졌다 소원 빌어야지 하니까 얘가 애써 미소를 지어요. 어이 또 그래야지. 애써 미소 짓는 우리 아름이의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어? 역시 어른스러움. 얘 본연의 모습은 어른스러움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울면 어떻게 얘가 만약에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서 갑자기 못 울면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그러니까 태어난 척하는 거고 원래 알고 있었으니까 아빠 갈까? 아빠 무지 배고파.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아빠 나 눈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고 끝났어. 그렇지? 자 내레이션 반짝이는 밤하늘과 떨어지는 유성 그리고 아빠의 얼굴이 내가 이 세상에서 본 마지막 것이 되었다. 자 이렇게 나레이션을 아름이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을 입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뭘까요? 얘가 지금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지. 그래서 오히려 이 아름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정을 이입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나레이션도 만약에 대수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영화니까 그날 아름이는 나를 본 것을 끝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름이가 자기 목소리로 담담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슬픔을 더 깊게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겨요. 뒤에는 얘는 점점 악화됐고 그래서 보신각 제야의 타종 행사를 보러 가다가 숨을 거둡니다. 너무 슬퍼. 이거 근데 지금 교과서에 너무 장면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장면 한 장면 엄청 깊이 있게 봤고 그래서 이제 다시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서 이런 거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핵심 정리. 자 이제 좀 깨끗하게 써줄게. 여기저기다가 쓰지 않고 깨끗하게 써줄게요. 순서대로. 자 주제 뭐예요? 주제 봐봐. 주제 뭐야? 소년의 삶과 가족의 사랑이야. 삶만 아름이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어요. 자 특징 첫 번째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러니의 서사구조 이렇게 얘기해. 왜 이게 아이러니냐면 청년이랑 노년이 나올 수야 있지. 그런 거 많아. 근데 이 청춘이 누구야? 청춘이 부모야. 노년이 자식이야. 이게 엇갈려 있어. 그래서 아이러니야. 그런 아이러니의 서사구조를 통해서 뭐한다?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냥 정말 한 해 한 해 가면서 먹는 나이 그것도 이제 의미 있지만 그치? 자기가 어떤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라는 거예요. 또 보면 이제 아름이가 16살이고 막 17살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 엄마 아빠가 17살에 아름이를 낳잖아. 그러니까 아름이가 죽는 나이가 곧 어떤 나이야? 엄마 아빠가 새 생명을 낳은 나이기도 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미들이 이제 새롭게 아이러니 속에서 의미가 새롭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뭐 희귀병을 다루면서도 경쾌하게 표현을 했고 이거 안 써도 되겠다. 그치? 빈칸이 없으니까 읽기만 할게요. 자 그리고 청춘을 맞기도 전에 늙어버린 주인공의 섬세한 감정이 잘 드러나고요. 자 이 글의 구조 그리고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로 쭉 보시면 이 글의 구조와 주제가 있는데 자 일단 아름이하고 서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선천성 조루증에 걸린 소년이 갖는 삶에 대한 소망을 엿볼 수 있고 서하하고의 편지 쓰기를 통해서는 소망을 볼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투병 중인 아름과 이런 아들을 돌보는 대수 미라 이야기, 즉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러니까 대수랑 미라가 너무 어린 나이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부모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자, 넘어가시면 주요 소재의 의미와 역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앞에서 정리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고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체의 유기적 관계 여기를 볼게요. 작품의 구성 요소 한번 봐봐 얘들아. 구성 요소 지금 뭐가 들어가 있나?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물, 사건, 그리고 제목, 장면, 표현 요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인물부터 봐요. 인물은 선천적 졸업증으로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소년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삶에 대해서 가지는 애착, 설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삶의 소중함 느끼게 해준다. 무슨 얘기냐면 주인공을 왜 이런 애로 만드셨나요?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그 죽을 아이이지만 그래도 그 짧은 생 안에도 삶에 대한 애착과 설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르미를 주인공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제목은 두근두근 내 인생 우리 아까 살펴보기는 했는데 자 아르미의 가슴을 어떻게 했다? 설레게 한 순간들 태어나기 전 서아를 만났을 때 아빠와 하나됨을 느꼈을 때 그래서 짧은 생이지만 의미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제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그 서하와의 편지 주고받는 것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 즉 갈등을 형성하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장면 얘네가 이제 별똥별을 보는 장면 같은 경우에 힘든 상황이지만 뭐가 힘들어? 죽어가고 있고요. 심력이 막 이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너네 이거 안 써도 되구나. 힘든 상황에서도 뭐한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표현 방법. 아르미의 편지 내용을 몽타주 기법으로 살고 싶어지는 때 그걸 몽타주로 제시했다. 자 여기에는 아르미의 목소리가 깔려요. 일단 뭐 할 때, 뭐 할 때 이런 거 다 아르미 목소리로 깔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의 이미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 생생함이 느껴진다. 이렇게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우리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사건이 있었잖아. 그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사건을 디테일하게 밑에 내려오면 그 사건 또는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된 거야? 전자우편에서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은 어디? 전자우편. 여러분은 이게 지금 이에 쓰여 있죠? 갈등의 시작이라고. 갈등의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기보다 뭐라 해야 되지? 갈등이 생기게 되는 배경 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거. 이걸 안 주고받았으면 갈등이 안 생겼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렇지? 점점 가까워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제 아르미의 심리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지. 어느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방향. 살고 싶어져.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막 그랬는데 정체를 알게 됐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분노, 슬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 이런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 되지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대수하고도 갈등하게 되지. 이 서하하고
편지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자, 표면적으로는 뭐 때문이었어? 게임기 때문에. 얘가 막 게임기 한다고 그러면서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해. 막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 게임기 때문이었는데 이면적으로는 뭐예요? 아빠하고 갈등하게 된 그 이면적인 원인은 사실은 서화한테 있는 거지. 서화의 정체, 실체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게 되고. 그래서 이 지금 작품에서 갈등의 서사는 결국 서화로 인해서 생겼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빈칸이? 네. 자, 써볼게요. 아름이 살고 싶어지는 때. 자, 그 살고 싶어지는 때 요약하면 뭐라고요? 소박한 일상적 순간들. 소박한 일상적 순간들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치? 근데 그 평범이 뭐예요? 건강해야지 얻을 수 있지. 건강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아름이의 소망이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하면